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접사의 도구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접사라 하면 우리가 뭐 꽃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나비를 찍는다든가 개미나 동전이나 이런 것을 찍는 것을 우리가 근접 촬영하기 위해서 접사라고 하는데, 한 5주 전에 매크로 렌즈 대 마이크로 렌즈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고 접사의 도구를 뭐 가지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그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렌즈의 표기를 보면 각 제조사마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이콘사는 MIC 마이크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마이크로죠.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크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딴 렌즈들은 약간씩 표기 방식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게 매크로가 됐든 마이크로가 됐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1대1과 1대2가 있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1대1 우리가 찍는 것은 등배 촬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배 촬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대1은 화면 가득히 이렇게 풀로 꽉 차게, 보통 우리가 꽃을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보면 풀로 꽉 차게 찍는 게 있죠. 그것은 그것과 1대2는 화면 공간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남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1대1은 정의상 매크로 렌즈가 맞는 거고, 마이크로 렌즈는 1대1보다 더욱더 크게 찍을 때, 그러니까 풀로 찍을 때죠. 꽉 차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현미경은 우리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 꽉 차죠. 근데 돋보기로 보는 것과 틀리죠. 바로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돼요, 이건. 그러니까 통칭 나이콘에서는 마이크로 렌즈라고 하고,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 많이 찍어 보셨던 분들은 이것을 1대1 등배 촬영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칭했다는 것 뿐이지, 등배 촬영이 1대1하고 1대2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특히 매크로 렌즈는 시스템도 좋고, 예전에 올림푸스 카메라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게. 근데 올림푸스가 최근에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냈죠. 그 대신 지대한 이 렌즈 업계에서 굉장히 공헌을 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아쉽게도 한국 시장에서는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철수해 버렸는데, 일단 우리가 매크로 렌즈는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캐논의 100mm짜리를 사용하는데, 100mm F값이 2.8 L렌즈 매크로 IS USM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100mm짜리도 있고 90mm, 60mm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100mm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풀로 나온 것과 작게 나온 것과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표기는 매크로나 마이크로나 있지만은 결국에는 똑같은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이게 굉장히 옛날에는 올림푸스사 것이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필카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디지털 쪽으로 DSLR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뭐냐, 호환이 잘 안 돼, 이 렌즈가. 그래서 이제 얘네도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매크로 렌즈는 근거리 촬영에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었고, 그리고 찍으면 어때요? 사진 해상력이 엄청 좋죠. 네, 엄청 좋아요.
그리고 선회도가 뚜렷한 선회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지니고 계셔야 돼요. 이렇구나. 근데 100mm짜리 가지고 우리가 인물 사진을 못 찍느냐? 그건 안 돼요. 단 아까 얘기한 대로 사진의 해상력과 선회도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오니까 인물 사진용으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그 얘기지. 찍을 수는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매크로와 마이크로 뭐 같은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접사의 이제 도구와 종류인데 우리가 이 접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마이크로는 축소가 되어 있는 거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매크로는 확대가 된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미세한 부분을 촬영한다. 뜻은 그래요. 그리고 매크로는 미세한 피사체를 확대하여 촬영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율에는 일반 사진과 현미경 사진, 접사 사진인데 1.1대 8. 그렇지만 등배 촬영 우리가 얘기하는 1대1 곱하기 1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현미경은 곱하기로 나가죠. 얼마나 크게 확대해서 봐야 되나 그 개요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접사의 도구와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클로즈업 렌즈가 있어요. 클로즈업 렌즈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돋보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렌즈 앞에다가 필터처럼 이렇게 껴가지고 1배율, 2배율, 3배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혹은 4 곱하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1, 2, 3 곱하기 렌즈 중 1과 3을 더하여 4가 되는 수도 있어요. 2하고 3하고 5 곱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3장을 껴가지고 한 장이 만약에 2 곱하기짜리다. 그리고 한 장이 3 곱하기짜리다 하면 두 개를 같이 껴서 낄 때에는 5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장을 합해가지고 6 곱하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낄 수 있는 클로즈업 렌즈가 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중간링이라고 있어요. 중간링. 그러니까 카메라의 몸체와 렌즈를 분리해가지고 몸체에다가 중간링을 껴가지고 렌즈를 다시 이렇게 껴가지고 쓰는데 만에 하나 중간링 같은 것은 단순형 줌링이 있고 이게 이제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링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배율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런 저건데 링을 사용하는 장점은 200에서 300mm의 모든 렌즈에 사용할 수가 있고 밝기는 크게 변하지 않아서 유리해요. 그래서 중간링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제 그거고, 다음에는 이제 매크로 렌즈인데 매크로 렌즈는 렌즈 자체가 접사를 촬영을 하고 이 수치를 보정해 가지고 근접 촬영을 할 때 꽃 같은 데 가가지고 바짝 이렇게 찍을 때 그렇게 찍을 수 있게 고안된 렌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렌즈는 뭐가 문제냐, 그렇게 편리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렌즈가 굉장히 비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렌즈가 편리하고 비싼 대신에 굉장히 선회도와 선명도가 굉장히 좋은
이런 화질을 얻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캐논의 100mm짜리를 제일 많이 써요 우리가. 그래서 100mm 뭐 일반 한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100마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그게 뭐 통칭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100mm 매크로 렌즈를 갖다가 한국에서는 100마 이렇게 부른다. 그것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복사 같은 걸 자주 하는 경우 이 렌즈의 편리함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 접사를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 100mm짜리를 거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mm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뭐 50mm, 200mm, 70에 뭐 180mm 이렇게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그 렌즈를 사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벨로우즈라고 있는데, 벨로우즈는 중간님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바라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렌즈를 몸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밀어낼 수 있고 끄집어 당길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이게 보이는데 이렇게 껴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옛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사각진 카메라들 보면은 거기에 자바라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건데 이런 것은 고배율 접사.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 배율을 요구하는 그런 접사에 굉장히 유리해요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접사의 도구를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뭐 삼각대 없이도 찍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삼각대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작은 것 같은 것을 섬세하게 찍으려고 하면 손이 흔들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이 조리개를 쪼여가지고 선명도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셔터 스피드도 길어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손 흔들릴 저희가 이유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삼각대하고 닐리즈가 있어야 돼요. 닐리즈를 해가지고 야간 촬영하듯이 항상 이것을 하고 써야 되고, 그리고 접사 전용 스트로브가 있어야 돼요. 접사 전용 스트로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렌즈 앞에다가 껴가지고 스트로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환하게, 그래야 가까운 저거를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스트로브들을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닐리즈는 셔터 촬영할 때 굉장히 움직임에 미세하게 이렇게 떨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닐리즈를 사용하니까 항상 삼각대 플러스 닐리즈 이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명기구는 접사 전용 이런 스트로브가 항상 있어야 된다. 대낮에 찍을 때는 뭐 없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인물이나 이런 거 반짝 가가지고 찍을 때는 이런 접사 전용의 스트로브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렌즈 앞부분에다가 밝게 이렇게 빛이 나오게 해가지고 찍는 그런 저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치면은 이렇게 접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앵글 파인더는 낮은 위치나 높은 위치의 피사체를 촬영할 때 편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앵글 파인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접사 전용 포커싱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게 왜 필요하냐, 고배율을 촬영할 때 꼭 이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크기와 배율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사 전용 포커싱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대충 우리가 접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스프레이. 그래야 꽃이나 아니면 꽃 옆에 있는 날개나 이런 데다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물이 먹은 것처럼 물이 쪼르륵 이렇게 굴러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접사를 하면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 어때요? 꽃이나 이파리가 싱그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분무기가 항상 스프레이가 있어가지고 뿌려주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여기에서 대충 넘어가도 다음에 또 다시 나오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것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사판, 빛을 갖다 거기다 주기 위해서 반사판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늘진 부분 환하게 모든 골고루 이렇게 빛이 갈 수 있게 그래야 색상을 살릴 수 있고 야외에 바람 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반사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산, 스카프, 옷 등등 해가지고 배경 처리에 효과적인 그 실내에서 바람도 막고 또한 인위적인 느낌이 안 나게 인위적인 느낌을 나게 만드는 그런 도구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8가지 정도는 구비를 해가지고 찍어야 된다. 근데 이제 찍기 전에 구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자 과연 어떻게 할까? 접사를 하려고 카메라에 클로즈업 렌즈를 장착했으면 일단 제일 먼저가 초점이겠죠. 그러니까 초점이 맞을 수 있는 거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초점의 그 거리를 알기 위해서 파인더에다 눈을 대고 몸을 전후방으로 움직여서 피사체가 대충 보일 때 삼각대를 거기다 놓고 카메라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렌즈의 이 초점을 거기서 잡고 초점을 세세히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주제와 배경, 빛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꽃이 그냥 일률적으로 환하면 그냥 밋밋한 사진이 되니까 옆쪽에서 빛이 두른다든가 한쪽을 어둡게 한다든가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그 꽃에 대한 주제를 한번 어떻게 찍을 것인가 생각을 항상 사진 찍기 전에는 항상 자기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라고 그랬죠. 어느 사진이 인물 사진이 됐건 접사 사진이 됐건 항상 자기가 먼저 찍기 전에 한번 구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찍으면 그 주제와 배경, 그 빛, 컬러 이런 것을 굉장히 유리하게 주제를 돋보일 수 있게 이렇게 색조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기 때문에 소품을 이용해도 되고 주변 정리를 좀 깨끗이 해가지고 멋있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명을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반사판이 없으면 뭐 가지고 해요? 우리가 주방에서 항상 쓰는 알루미늄 호일 아니면 없으면 그냥 흰 백지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근접해가지고 그 어두운 쪽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알루미늄 호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빛을 갖다가 조절을 해가지고 밝게 어두운 부분이 없이 아니면 어두운 부분이 하려면 좀 각도를 좀 틀리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면은 주제가 더 돋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제가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차지하도록 클로즈업 렌즈를 활용을 한다. 아까 얘기했죠. 클로즈업 1곱하기짜리하고 3곱하기하면 3배율이 되고 2곱하기짜리하고 3곱하기 하면 5배율이 되니까 그런 것을 다시 또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더 확대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빼가지고 좀 멀리를 보낸다든가 해가지고 그
그렇게 해서 찍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초점 맞추는 건데 뭐 이것은 뭐 일반 저거보다도 세밀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접사니까 그래야 선명도나 이런 게 심도를 일단 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냥 뭐 일반 사진들은 초점을 대충 이렇게 하면은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꽃이나 이런 것은 초점이 제대로 맞아야만이 그게 선명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초점을 잘 미세하게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군대에서 총 쏘려면 숨을 탁 멎고 그러고 찍던가 아니면 릴리스 가지고 눌러가지고 찍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심도는 평면의 피사체보다 심도가 이 큰 사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조리개를 얼마만큼 조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때요? 볼륨의 역을 어디까지 살리느냐. 조리개를 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쪼여가지고 선명하게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덜 져가지고 약간 아웃포카싱 쪽으로 해서 약간 주던지 해가지고 자기가 그 주제에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판단하에서 얼마만큼 선명하게 찍을 것인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숨 죽인 듯이 다 조작을 해놓고 찍고 셔터를 약간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실패하는 거죠. 실패. 그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조심해서 누르던가 릴리스를 해서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찍어야만이 정확한 사진이 나오지. 뭐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일단은 어떻게 돼? 초점이 나가버리겠죠. 흔들린 사진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뷰파인더 체크업하고 숨 딱 멎고 그러고 릴리스나 셔터를 조심해서 눌러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바람이 분다든가 바람이 세게 분다든가 할 때에는 좀 피해가지고 찍든지 하셔야지 바람이 불고 하면 아무래도 움직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조심해서 피사체 움직임도 확인을 하고 뭐 꽃이 움직인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은 그 주변부에 뭐 가지고 간 우산을 갖다가 놓는다든가 해가지고 피사체가 안 움직이게 흔들리는 사진을 찍으면 이거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숨 죽여가지고 그대로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이 다음 것도 똑같은 저거니까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이제 다시 접사인데 접사하고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렌즈를 우리가 많으면 좋아요. 일단 렌즈는 많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렌즈들이 굉장히 어때요? 가격이 그룹바디용은 조금 싸지만은 L렌즈 이렇게 이런 L렌즈는 굉장히 고가의 렌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보통 한 개 살려고 하면은 보통 L렌즈들은 1000불 정도는 이상으로 줘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700에 200mm 같은 줌 렌즈 같은 것도 2300불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고가의 렌즈예요. 그렇지만 수치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이렇게 찍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렌즈일수록 사진은 좋다. 그렇지만 이걸 다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재정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내가 꼭 한 개만 사야 되겠다. 뭐 한 개 가지고 찍을 수도 있어요. 번들 렌즈 사가지고
아니면 두 개만 가지고 찍겠다 했을 때 과연 두 개를 뭘 살 것인가, 어떤 렌즈를. 그래서 제가 이 접사 다음 칸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오늘 설명을 잠깐 하고 맞출까 해요. 자, 일단은 접사를 보면은 EF 35mm, 35mm가 있고, 그 다음에 60mm가 있고 100mm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뭐 키인데 길이가 어때요? 100mm짜는 최대 지름이 77이에요. 70. 그래서 앞에 후드도, 그러니까 돌려서 끼는 후드도 77mm짜리를 껴야 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키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는 보면 35mm, 60mm. 자, 여기에서 EF와 EFS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렌즈 할 때. EF는 뭐고 EFS는 뭘까? EF는 풀바디 전용 렌즈예요. EF는. 근데 EFS는 그룹바디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룹바디. 자, 그룹바디는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잘라먹는다고 그랬죠. 풀바디는 찍으면 1대1 그대로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지만, 그룹바디는 곱하기 1.6을 잘라먹는다. 그래서 풀바디와 그룹바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룹바디에다가 렌즈를 갖다가 50mm짜리를 갖다 붙였다. 50mm짜리를 붙여가지고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1.6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50mm짜리가 35mm가 되는 거야. 35mm. 네. 아시겠죠? 항상 1.6을 캐논을 얘기할 때 캐논은 항상 1.6배가 잡아먹고, 나이콘이나 그 밖에 다른 제조사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는 곱하기 1.5배.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는 아니니까 단지 기억만 하시면 돼요. 아, 그룹바디는 곱하기 1.6, 나이콘이나 다른 제조사는 1.5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좀 사진을 그룹바디용은 약간 넓게 더 찍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룹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접사 촬영인데, 매크로 렌즈가 접사 사진만 촬영한다? 절대 아니죠. 꼭 그거만 찍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경치 사진도 찍을 수가 있다. 인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캐논의 EF 100mm, 아까 100마라고 부른다겠죠? F값이 2.8이에요. 2.8이라는 것은 렌즈가 밝다는 얘기죠. 네. 1.4, 1.2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렌즈가 굉장히 밝으니까 셔터 스피드는 조금 보강이 되겠죠. 그 대신 F값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싸다. 무지. 렌즈가 밝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100mm짜리를 보면 베스트바이에서는 900불, 아도라마 뉴욕에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100mm짜리인데 회사가 틀리죠. 이런 것은 200불이면 사요. 이 중국 제품인데 200불이면 사고, 그리고 이제 EF 시리즈인데 599불. 이런 식으로 틀려요, 렌즈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용 매크로 렌즈 28mm짜리도 있는데 여기는 자체 LED 라이트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가지고 찍으면 이런 정도로 나와요. 이렇게. 이 자체적으로는 전용 매크로 렌즈로 해가지고 LED 라이트이 들어있다는 거. 네. 자, 100mm는 ISM 캐논 대표적인 렌즈예요.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100mm짜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마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00mm 2.8 매크로 USM 그룹 바디를 위해 가지고 탄생한 매크로 렌즈예요. 그룹 바디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세븐디나 다른 것을 가지고 뭐 그 아래 거 뭐 T3 시리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게 아니고 이게 맞겠죠. 그러면 이것을 사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6D나 5D나 X 시리즈나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은 요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 왜? 이건 풀바디고 이건 그룹 바디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60mm짜리 2.8 매크로, 이것은 똑같이 LED가 렌즈 속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궁이 탄생을 해요. 이렇게 매크로 렌즈가. 자, 접사를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초점을 피사체에 정말 가까이 가져가면 육안으로 보기 힘든 질광과 우리가 보는 그 형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지만은 이것을 보는 순간에 몰랐던 질광과 그 형태 때문에 굉장히 놀라요. 사실적으로 깜짝 놀랄 정도. 왜?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도며 이 개미 같은 거 이렇게 발 같은 거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자, 접사 촬영은 보통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굉장한 디테일 이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완전히 우리가 몰랐던 다른 세상을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사를 한다. 접사는. 접사 촬영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진 촬영에 필요한 아까도 얘기한 100mm짜리나 뭐 자기 카메라에 맞는 접사의 렌즈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의무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확장 튜브나 접사용 필터, 아까 얘기했죠. 1곱하기 2곱하기 필터를 사용해서 어떠한 형태든 렌즈 초점 거리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접사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접사 렌즈는 피사체 간 센서에 감지돼서 피사체가 촬영되는 실제 크기로 촬영된다. 그러니까 100mm짜리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00mm짜리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품질의 접사 렌즈는 아까 100mm 같은 것은 가격대가 높지만은 접사용 사진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면 돈이 안 아깝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사 찍기 위해서 렌즈를 고퀄리티의 100mm짜리 같은 것을 하나 사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질감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몰랐던 그런 세상을 알게 된다 해가지고 이 접사만 흘러다니는 사람은 요거만 흘러다녀요. 왜? 자기의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뭐 엎어져가지고 개미를 찍던 뭐 동전을 찍던 꽃을 찍던 꼭 그거만 찍으러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엔가 사진을 찍다 보면은 꼭 그렇게 딱 꽂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인물 사진을 찍던 처마를 찍던 뭐 칼라 푸른 걸 찍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도 자기의 그 구미에 맞는 그런 전문적인 사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것만 찍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딴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뭘 찍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프로페셔널하게 찍으면 돼요, 사진을. 그래야 여러분 장점도 개발을 하고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꽃을 이제 아름답게 찍으려면 이왕에 아름답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아이디어와 이런 설정만 가지고 찍을 게 아니라 접사는 우리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리고 꽃에 대한 섬세함도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어느 쪽에서 찍어야 그 컬러며 이런 것을 갖다 잘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그것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여러분만이 개발을 해가지고 찍으면 그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꽃을 찍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꽃을 찍기 전에 한번 보고 뭐 근처에 마켓이나 아니면 뭐 꽃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언덕이 됐건 파기나가 됐건 남의 집 가든에 있는 거 가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남 프라이버시 침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은 거의 예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고 그리고 사시사철 이국적인 식물이라든가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찍으면 돼요. 국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옆에다가 스프레이 차고 다니면서 칙칙칙 뿌려가지고 멋있게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창문 가까이에 작업대 대신 파란 배경지 종이 있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초점을 잡기 위해서 작은 붓으로 조그만 붓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하라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중앙부에다 지금 붓으로 해가지고 떨어뜨린 건데 그렇게 해도 되고 스프레이로 뿌려도 돼요. 스프레이로. 거기다가 스프레이로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붓으로 해가지고 물방울을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대신 배경지도 청색으로 놓고 이렇게. 그러면 꽃 수술류에 물방울이 있어서 작은 렌즈처럼 예쁘게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저런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지가 청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굉장히 돋보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진 보면. 그러니까 삼각대에다 카메라를 올려놓고 접사용 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그 물방울에 초점을 여기다 맞춘 거예요. 자, 초점을 맞추고 F값을 5.6으로 조리개를 열어주면 물방울 요 주변에는 부드럽게 아웃풋가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초점이 여기가 맞았으니까. 만약에 조여주면 전체가 깨끗하게 나왔겠죠. 그 대신 조리개를 열어주니까 바깥쪽은 아웃풋가싱이 되고 안에만 그 물방울 있는 데만 딱 맞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접 집에서 찍어보세요. F값을 조리개를 쪼여가지고도 한번 찍고 열어가지고 한번 찍고 열면은 어떻게 되죠? 아웃풋가싱이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 초점 부분만 이렇게 물방울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찍는 방법인데 일단은 어때요? 꽃을
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묶어가지고. 왜? 밑부분은 안 나올 거니까. 우유를 찍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요. 끈으로. 자, 접사 렌즈를 확대해서 볼 때 촬영은 피사체의 작은 움직임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잘 이렇게 아랫부분 같은 데를 끈으로 묶고 위쪽으로 묶어야 되겠죠. 너무 밑에 쪽으로 하면 흔들리니까 위쪽으로 어느 정도 묶어주면 위는 덜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무기로 해서 꽃에다가 쏘는 거예요. 물을 흠뻑 먹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주죠. 실내 촬영이든 야외 촬영이든 아침에 이렇게 산뜻한 이슬 내리듯이 스프레이로 착착착 뿌려주면 사진의 그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내겠어요? 한층 업그레이드 되겠죠. 왜? 스프레이로 뿌려주니까. 그러니까 대낮에 찍었어도 스프레이로 가가지고 물을 뿌려주면 아, 이 사람이 새벽에 이슬을 머금을 때 가서 찍었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뿌려야지 그걸 갖다 너무 이렇게 과하게 뿌려가지고 완전히 물 흠뻑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장마나 홍수나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망쳐놓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껏 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칙칙 뿌려가지고 보고 다시 한번 뿌리고 하면 맺힐 때 가서 맺히고 이런 적으로 만들어야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이렇게 물을 갖다가 분무를 해놓으면은 망쳐서 못 찍어요. 물이 끈끈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방울이 맺힐 정도. 그러니까 여러 번 뿌려가면서 잘 관찰을 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춘다. 잡사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손으로 들면 AF가 제어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MF 모드, 수동 모드, 수동 모드로 초점을 바꾼 후에 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카메라와 렌즈를 천천히 앞뒤로 조절을 해봐요. 그러면 딱 자기가 선명한 사진을 원한다면 천천히 조절하면서 여러 장을 찍어봐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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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의 사진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어요. 엄청 멋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선인장 같은 거 아니면 뭐 이파리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도 해보고 하면은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배경 화면에다도 넣어보시기도 하고 하면 짜릿하잖아요. 자기가 찍어가지고 컴퓨터 배경 화면에다 딱 넣어가지고 쓰면. 그리고 가끔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집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해가지고 감상을 하시면 좋죠. 자, 다음은 이제 종이 촬영이 있는데 종이를 갖다가 색지를 갖다가 이렇게 말아요. 색지를 말아가지고 A4죠, A4 정도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때요? 종이를 저기 빨래집게 있죠, 빨래집게로 좀 이쁘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죠. 어떻게 해놨나. 사진을 카메라에다 고정시키고 약간 비스듬히 해가지고 지금 했죠. 그러니까 이 곡선 벨이 이렇게 어느 정도 깔끔하게 이렇게 천천히 멋있게 돌아가야지. 그걸 갖다 막 어떻게 동그랗게 접는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곡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해가지고 집게로 딱 물은 다음에 색지로 해야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흰색만 갖다가 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색지로 해야 돼.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러니까 이 곡선을 보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흰색이나 이런 걸 하면 절대 안 된다. 같은 색으로도 안 되고 꼭 컬러풀하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가지고 빨래집게로 찝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찍으면 멋있는 사진이 추상적인 사진이 나와요. 추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프레임에 종이 모서리를 꽉 채운 후 F4 조리개로 빛을 이렇게 퍼지게 하고 종이 끝은 선명하게 맞춰요. 그 다음에 수동 초점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선명하게 할지. 자, 초점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맞았어요? 여기에 초점이 맞았죠. 여기 조금 아웃포커싱이 됐죠? 이쪽도 아웃포커싱이 됐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찍으니까 아웃포커싱이 되니까 선명한 데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멋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손전등을 들고 거기다 비치는 줄 아세요? 컨트라스트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여기서 빛을 이쪽으로 비친 거예요. 손전등으로 LED 손전등으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색감을 준 거예요. 저기 빛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뭐 라이팅이 있으신 분들은 뭐 놓고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찍으실 분들은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로 이렇게 비춰가지고 찍어도 무방하다. 아시겠죠? 자, 접사렌즈에 대한 DSL 초보자들이 항상 오해의 진실이 있는데 DSLR 보통 광각, 표준, 망원 세 가지로 항상 나누죠. 광각은 아래쪽.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광각은 아래쪽. 그 다음에 렌즈군이 표준.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예요? 망원이죠. 그 다음에 광각 아래쪽에는 물고기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어안렌즈. 근데 이 어안렌즈도 2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로 분류해요. 광각, 표준, 그 다음에 줌렌즈. 항상 그 세 가지로 구별을 한다. 근데 이 세 가지로 조합을 이루는데 서너 개의 렌즈를 보유하거나 하려는 것이 DSR 초보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예요. 그게.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조합으로 섬세한 피사체를 다 표현하지는 못한다. 근데 우리는 매크로 렌즈 접사를 원해요. 또 자, 일반 렌즈로 접사를 한다. DSLR 제조사별로 화각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화각이 뭐 이렇게도 찍히고 이렇게도 찍히고 줌렌즈는 이렇게도 찍히고 하는데 그 제조사마다 다 달라요. 이 화각이. 자, 그렇게 적었는데 다른데 캐논은 180mm, 100mm, 65mm, 50mm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캐논의 매크로 렌즈군이에요. 여기에 속하는 매크로 렌즈의 그 군인데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얘기죠. 180, 165, 50mm가 매크로 렌즈들 집합체예요. 캐논. 그런데 그렇게 매크로 렌즈가 있는데 근접 촬영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화각의 렌즈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근데 접사 광학 기능이 탑재된 렌즈로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촬영하는 망원 렌즈와 구분이 되는 매크로 렌즈다. 그죠? 망원 렌즈는 멀리 이렇게
당겨가지고 찍는 거고, 이것은 매크로 접사를 하는 렌즈고,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모든 초보자들은 DSLR을 시작한 초보자와 표준 렌즈에 익숙한 유저들조차도 매크로 렌즈의 활용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왜? 매크로 렌즈는 결국 접사 사진만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활동도가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 매크로 렌즈도 풍경사진, 사물, 인물, 그리고 사진에 골고루 적용할 폭이 넓다는 거예요. 매크로 렌즈도. 매크로 렌즈로 인물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풍경 사진 못 찍어요?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매크로 렌즈는 접사만, 이거 아니에요. 항상 찍을 수 있다. 자, 인물 사진에 굉장히 탁월한 DSLR 매크로 렌즈가 왜 좋냐? 일반 표준 렌즈에 없는 접사 광학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00mm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물 사진을 찍었다. 어떻게 나올까요? 엄청 깨끗하게 나오겠죠. 선해도. 굉장히 깨끗한 선해도를 가지고 나오죠. 100mm니까 일단 매크로니까. 그리고 매크로 렌즈는 단렌즈 50mm짜리 단렌즈보다 그러니까 표준 렌즈죠. 50mm 단렌즈보다 초점거리가 매크로 렌즈도 초점거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서 어때요? 이게 안 되죠?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고, 내가 앞으로 가서 맞추고 뒤로 가서 맞추고, 이게 안 되니까 그 차이예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자, 100mm짜리를 내가 꼈어. 저걸 당길 수가 없잖아. 단렌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앞으로 가서 거기에 맞추고 뒤로 빠져가지고 그걸 맞춰야지.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100mm 렌즈들은. 매크로 렌즈의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단점. 그렇지만 줌 렌즈나 이런 렌즈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밝기를 가졌어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말 같은 거 해변가 이렇게 찍었는데도 얼마나 선명해. 이렇게 풍경도 찍고 말도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인물 사진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선호도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찍을 수는 있지만 기피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런 막 선해도 좋은 사진을 원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렇지만 사진이 너무 깨끗해도 식상하겠죠. 그래서 자기에 맞는 그런 렌즈를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나는 엄청나게 깨끗하고 굉장한 선해도를 가진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100mm 가지고 찍어도 돼요. 사진이 좋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깨끗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100mm짜리는 고정된 화각이 딱 고정되어 있지만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초보자들은 그걸로 찍을 수 있을까 과연? 아니요, 찍을 수 있어요. 절대. 그리고 접사 사진만 촬영 가능하다는 그 오해를 버리게 할 만큼 주어진 화각에서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안성맞춤이다 이 얘기예요. 찍을 수 있다 그 얘기지. 네. 그러니까 렌즈의 선명도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퀄리티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매크로 렌즈니까 안 돼. 이런 초보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충분히 다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찍어도 된다. 표현력은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깨끗하니까. 네. 그 차이예요. 그 대신 아주 자기가 뭐 찍고자 했는데 아웃포커싱도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뽀샤시하게 뭐 이거 85mm나 이런 것처럼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선에도 있는 사진은 찍을 수는 있다. 다 인물도 찍고 사물도 찍고 다 찍을 수 있는데 풍경도 찍고 다 할 수 있는데 선해도가 엄청 좋기 때문에 식상한 딴 사람이 볼 때는 식상한 사진들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 찍을 수는 있다. 아시겠죠? 매크로 렌즈는 접사만 하는 게 아니다. 인물이나 풍경이나 이런 것도 찍을 수 있다. 단 내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찍어야 된다.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줌인, 줌아웃이 단렌즈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내 몸으로 직접 가가지고 부딪혀가면서 찍어야 되니까 다소 불편하지만 사진의 해상도는 무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접사에 대해서 뭐 접사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뭐 굳이 이렇게 뭐 어렵게 하는 저거가 아니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넘버 2인데 돈은 없고 렌즈는 사야 되고 자 카메라 바디는 있는데 꼭 렌즈를 딱 2개만 사라고 한다고 치면 자 과연 초보자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사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리고 조금 안다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 가격 대비 이것도 성능이 문제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싼 거 샀다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진 찍으려고 하니 그것도 성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기에 맞는 렌즈를 딱 2개만 가지고 가정하에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은 렌즈의 스펙을 보는 렌즈마다 제조사마다 거기에 표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18에 55, 24에 70, 뭐 24에 105mm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뒤에는 F4에서 F5.6 여기는 F값이죠. 그리고 여기는 초점. 자, 앞 숫자는 18에 55mm 이 숫자는 초점거리다. 이건 뒤쪽은 F값이고 자, 이 숫자는 초점거리인데 숫자가 낮을수록 광각이라겠죠. 광각. 표준에서 항상 카메라 렌즈는 광각, 표준, 줌 이렇게 나눠요. 나누는데 광각에서도 물고기 눈처럼 톡 삐져나와가지고 확 휘어지는 그런
어안 렌즈도 여기에 광각에 포함된다. 그 대신 세 군으로 나눈다. 광각과 표준과 줌. 멀리 있는 걸 당겨가지고 찍을 수 있는 줌 렌즈. 50mm 그 군의 표준 렌즈. 그 다음에 35mm 아래쪽으로 해서 광각 렌즈. 그리고 20몇 mm 뭐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어안 렌즈로 해서 화각이 아주 넓게 되는 그런 어안 렌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숫자가 50mm 표준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광각이 되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망원이 된다. 이게 렌즈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여기에 속한 것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표준 렌즈가 되는 거예요. 표준 렌즈는 예전에 얘기했죠. 원래는 47mm인데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부를 때 그냥 50mm라고 부른다. 그래서 항상 표준은 우리 사람 눈으로 보는 거나 얘가 보는 거나 거의 습비하기 때문에 항상 50mm가 표준이 된다는 거. 그게 원래는 47이지만 통칭해서 50mm로 부르는데 여기에서 아래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광각렌즈라고 부르고 위로 80mm 인물 여친 렌즈라고 했죠. 그것도 약간 줌기가 있는 인물 사진용 렌즈에 단렌즈. 근데 그 이상 것은 100mm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망원 렌즈다. 그 얘기예요. 자, 풀프레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면 18에 55mm 이것은 f4에서 5.6까지 렌즈의 구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보면 18에 55, f4에 5.6. 자, 35mm 방금 얘기했듯이 광각 구간은 35mm 이하. 표준 구간은 35에서 70. 여기에 걸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물 사진용 85mm가 여기에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줌기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이상 것은 우리가 망원 렌즈라고 그렇게 부른다. 단지 그런 크롭바디용 렌즈라면 보통 풀프레임으로 환산으로 많이 그렇게들 얘기해요. 정상적으로. 자, 아까 얘기했죠. 첫 시간에 캐논은 1.6 곱하기 그리고 다른 제조사와 나이콘 회사는 1.5 곱하기 1.5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캐논 번들 렌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여기 번들 렌즈도 지금 뭐 85mm 이게 아니기 때문에 18에서 55mm까지니까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환산으로는 28에 88mm 정도 당연하죠? 풀프레임으로 환산할 때는 28에 88이 되는 거예요 저게. 그렇지만 크롭바디에서는 18에 55mm가 되는 거예요. 풀프레임하고 다르니까. 왜? 크롭바디는 곱하기 1.6을 잡아먹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캐논 번들 렌즈 같은 경우 번들 렌즈 같은 경우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했을 때 28에 88mm 정도. 그러니까 18에 55mm가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하니까 28에 88mm로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28에 88mm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35mm 광각에도 약간 요마지 걸렸죠? 그리고 줌 쪽에도 요마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렇게 쓸 수가 있다. 18에 55mm가. 그러니까 표준을 중심으로 해서 광각 조금 요마직 들어갔고 망원 렌즈
이마직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8에 55mm가. 네. 그러니까 그룹 기준은 22, 35mm 22 이하. 그룹 기준은 표준 구간 35에서 72, 22에 45가 되고, 망원 구간은 70mm 이상은 풀프레임이라면 그룹 기준으로는 45mm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50mm 가지고 50mm 단렌즈를 그룹 바디에다 꼈다. 그러면 35mm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죠? 아시겠죠? 18에 55mm, F4에서 5.6. 이것은 뭐냐? 내가 최대로 개방할 수 있는 조리개값이에요. 이거 조리개값.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초점이라고 그랬죠. 초점. 그렇지만은 F4에서 5.6까지 최대 조리개 개방값이에요. 조리개를 그렇게 확 열을 수가 있다. 그 마직만. 네. 근데 거기까지만 여냐? 숫자가 낮을수록 조리개가 더 크게 열리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아웃포커싱도 무지 잘 낸다. 그래서 이런 렌즈들은 18mm일 때 F4까지 열린다는 얘기. 18mm일 때 F4까지 열린다. 네? 18mm일 때 F4까지. 그리고 55mm가 될 때에는 5.6. 5.6.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그럼 5.6 바지, 요 바지밖에 안 열립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서 오해들을 많이 해요. 왜 5.6 이상도 조리개 값을 더 적어내고 하는데 왜 최소 개방을 할 때에는 왜 안 적어놓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요거밖에 안 적어놓느냐? 그것도 적어놓아야지.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별 저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적어놓는 것 뿐이에요. 그거 막 굳이 몰라도 되니까. 안 중요해서 그러는 거야. 안 중요해서. 그 사람들 중요하다 보면 표기를 해놨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18에 55 F4에서 5.6까지는 F값이 그럴 때에는 이 정도로 열리고 이 정도까지 열린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열린다고 해서 더 안 열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55mm일 때 최대 5.6까지 열려요. 네. 지금 열린 거 보이시죠? 55mm일 때 5.6. 그리고 F값이 조리개를 작게 조이면 32까지 올라가요. 30. 자, 그럼 5.6에서 32까지 조리개를 조여가지고 32까지 올라가는데 왜 안 돼? 다 되죠. 하지만 보통 F8에서 16 정도가 올라가지만은 화질이 제일 좋은 구간은 요 바직이다. 네. 이쪽과 이쪽은 화질이 쪼여가지고 가지만은 화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제일 좋다는 얘기지. F8에서 16 이 정도가 화질이 좋지만은 그 다음에 쪼여가지고 더 올려봐야 찍히긴 찍히되 화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쪼아가지고 찍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화질이 제일 좋은 구간은 중간 정도다. 이렇게 5.6에서 32까지 굳이 올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초점거리마다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 바뀌는 걸 18에 55에서 4에서 5.6, 4에서 5.6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변 조리개 값이라고 그래. 가변 조리개. 가변 조리개다. 그리고 초점거리에 개방 조리개 값이 일정한 렌즈도 있어요, 이건. 지금은 여기는 가변 조리개라겠죠. 그렇지만 뒤쪽에 뭐 F4, 뭐 F2, 뭐 이런 식으로 붙는 고정 조리개가 있단 말이에요. 24에 105mm, F4 아예 딱 하나. 이런 건 고정 조리개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렇지만 F4에서 F5.6까지의 값을 가진 것은 우리가 가변 조리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부를 때. 네, 가변 조리개냐 고정 조리개냐. 자, 여기서 이제 렌즈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렌즈를 골라봐야 되겠죠. 어떤 렌즈가 좋은 건지. 자, 만약 여러분이 나 돈이 없어 딱 하나만 사야 돼.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사야 돼. 이건 이럴 때는 딱 그냥 카메라 렌즈 정해져 있어요. 그건 하나만 산다 할 때에는.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개가 아닌 한 개를 산다면은 과연 무엇을 살까 하는 그 렌즈 얘기를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